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단원 수권의 구성과 순원에서 첫 번째 지구의 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수권의 구성 물질과 분포를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빙하로부터 유추해낼 수 있는 과학적인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 물 부족 국가의 경우와 물 오염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다. 지구상에는 고체, 액체, 기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액체 상태의 물이 이제 가장 많은데요. 대부분의 액체 상태의 물은 바닷물의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빙하, 그다음에 지하수, 호수와 강물, 그다음에 공기 중의 물, 이런 순으로 많이 있는데요. 98% 이상의 대부분의 97% 이상의 대부분의 물은 바닷물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민물 종류로는 염분이 없는 민물 종류로는 빙하, 지하수, 호수와 강물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빙하는 그 지역이 극지방에 또는 높은 산에 한정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또 고체 상태이다 보니까 쓰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쓸 수 있는 물은 지하수와 호수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합쳐도 0.65% 전체 물의 0.65% 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는 바다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물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쓸 수 있는 물의 양은 굉장히 적다.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은 환경 오염이나 뭐 강수량의 저하 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97.2%가 바닷물이고요. 그 외에 육지에 존재하는 물이 2.8%, 대기 중에도 0.01%의 수증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수증기가 비나 눈으로 내리겠죠. 그래서 물이 순환할 수 있습니다. 자, 육지에 있는 2.8%의 물 중에서 대부분이 바로 빙하입니다. 빙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많은 부분이 이제 지하수입니다. 지하수. 우리가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호수와 하천은 0.03%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럼 빙하로부터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빙하가 뭐냐? 눈이 녹지 않고 오랜 시간 쌓여서 압축되어 얼음으로 변한 것, 그리고 그게 움직이는 것이 빙하입니다. 자, 우리가 얼음은 고체이기 때문에 뭐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너무나 크고 무겁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낮은 곳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그렇지만 뭐 물처럼 그렇게 흘러가진 않고요. 아주 느리게 천천히 흘러가게 됩니다. 빙산이란 뭐냐? 빙하가 아주 좀 떨어져 나온 작은 빙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떨어져 나온 빙하가 바다에 떠다니는 얼음 덩어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빙하에 의한 지형 변화. 빙하에 의한 지형은 뭐가 있냐면 혼지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높은 산에 여러분 혹시 사진에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에베레스트 산 같은 높은 산의 꼭대기가 이렇게 삼각뿔처럼 아주 날카롭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 산에 쌓여있던 빙하들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 지형을 침식시켜서 이렇게 날카롭게 깎이게 된 겁니다. 또 U자국은 뭐냐? 이 계곡인데요. 물이 흐르는 계곡은 이렇게 V자 형태로 아래로 깊게 파이죠. 그렇지만 빙하는 고체가 이 주변의 그 흙을 긁고 내려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넓게 U자 형태로 이렇게 침식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U자국이라고 하고요. 빙퇴석은 뭐냐? 빙하가 지나갈 때 그 주위에 흙, 모래, 자갈 등을 같이 운반해 갑니다. 그러다가 하류에 와서 빙하가 녹게 되면 이것을 한꺼번에 바닥에 쏟아 놓게 되는데요. 그게 굳어져서 만들어진 게 빙퇴석입니다. 자, 빙하를 이용한 연구. 빙하의 나이테를 연구하면 그 시대 온도 변화를 연구할 수 있다. 자, 나이테가 뭐 두껍고 얇고 얇다는 것은 기온이 높았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빙하의 나이테를 보면은 또 나이테가 한번 생기기 위해서는 겨울과 여름이 한번 지나가야 되니까 1년이 지났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고요. 빙하 속의 공기방울 연구하면 그 시대의 어떤 기체의 성분을 통해서 이산화탄소의 양 또는 다른 기체의 양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산화탄소 농도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보면은 기온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빙하 속의 화산재층의 연구를 통해서 화산 활동이 있었는지, 얼마나 큰 규모였는지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빙하기와 간빙기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빙하기는 많이 들어봤죠? 영화에서도 본 친구도 있을 텐데, 지구가 전체적으로 한랭하게 되어서 아주 추워지는 그런 시기를 빙하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빙기는 빙하기와 또 다른 빙하기 사이에 조금 따뜻했던 시기를 간빙기라고 합니다. 자, 자원으로서의 수권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의 수자원은 연평균 강수량이 1300mm로 많은 편이지만, 자, 세계 평균이 880mm인데 우리나라는 1300mm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내리는 양은 평균은 많지만 1인당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8분의 1 수준이다. 이거는 뭐냐? 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내리는 양은 다른 나라보다 많이 내리지만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아주 높잖아요. 그렇죠? 대도시들이 많고 좁은 땅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1인당 쓸 수 있는 물의 양은 굉장히 줄어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평균의 8분의 1 수준밖에 되질 않는다. 굉장히 적은 양이죠. 그리고 또 강수량이 대부분 여름에 집중이 됩니다. 여름에 집중이 돼서 한 번에 많이 오면 한 번에 많이 또 흘러내려가 버리겠죠. 그리고 지역 간 강수량의 차이도 큽니다. 그리고 땅이 작기 때문에 강물이 흘러도 금방 바다로 가버립니다. 금방 바다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 강물을 잘 활용하기도 어렵습니다. 58%는 하천을 통해서 강으로 가버리고 나머지는 바다로 가버리고 나머지는 증발하게 된다. 그 다음에 지하수 사용 비율이 부족하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지도는 강수량의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자, 여기는 강수량이 지금 수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계절에 따른 강수량의 차이를 보여줘. 자, 그리고 같은 계절일지라도 지역에 따른 강수량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절과 지역에 따라 강수량의 차이가 물 부족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댐이나 보를 건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가둬놨다가 필요할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빗물 등 물을 재활용하는 것, 그 다음에 지하수를 활용하는 것 등등이 있겠습니다. 자, 물의 오염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이제 가장 큰 게 생활하수입니다. 생활하수가 가장 큰 오염원이고 공장 폐수나 축산 폐수 등도 물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물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간이 정수기 만들기와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을 통해서 간이 정수기를 개량해보는 그런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